자, 안녕하세요. AI 프로그래밍의 이해를 수업을 하지 못하고 이제 영상을 찍어서 올립니다. 알짜스쿨 하는 학과가 있고요. 학과 행사가 있다고도 하고요. 그래서 많은 학생들이 수업에 참여할 수가 없는 상황인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래서 수업은 어쨌든 이제 진행은 돼야 되고, 그래서 어떤 또 한 반, 3분의 1 이 정도만 학생들만 참여한 상태에서 수업을 또 나갈 순 없고, 그래서 이제 영상을 찍어서 올릴 테니까요. 기한 내에 영상을 보시고 AI 프로그래밍의 이해, AI에 대한 개념을 잘 정립해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AI가 어떤 건지는 대충은 여러분이 아실 텐데, 개념을 잡기 위해서 이제 CES 영상을 잠깐 보려고 그래요. CES는 이제 매해 초마다 이제 라스베가스에서 열리는 IT 박람회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간단한 한 5분 정도 되는 영상을 보고요. 그 다음에 그걸 정리하고, 왜 이걸 보냐면, 이게 IT 박람회인데 AI에 대한 전반적으로 다 기술이 깔려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어떤 트렌드를 우리가 알고 우리가 배워야 하는 것들이 뭔지 이제 보려고 합니다. 자, 같이 일단 한 5분 되는 영상을 볼게요. 오늘 이걸 파헤쳐 볼 거예요. 혹시 또 모르죠? 올해 공개된 이 알쏭달쏭한 자, 보겠습니다. This is how you turn it on. 최초의 아이폰도 이곳에서 처음 등장했죠. 혹시 또 모르죠? 올해 공개된 이 알쏭달쏭한 귤껍질 벗기기 장난감이 전 세계 필수템이 될 수도 있지 않을까요? 여기는 1킬공 수사팀 CES를 집중 수사하라. 오바. 저는 오늘 이걸 파헤쳐 볼 거예요. 이게 뭐냐고요? 이젠 모르면 안 되는 거예요. 다들 주목하세요. 간단히 말해 세계 최대 글로벌 가전 IT 쇼입니다. 모든 영역의 기술 트렌드를 가장 빠르게 캐치할 수 있는 곳이죠. 축구장 26개를 합친 크기의 라스베이거스 전시장에서 쇼가 펼쳐지고요. 글로벌 대기업 회장님들, 정치인들, 시장님들, 유명인들까지 대거 등판하고요. 기자, PD들의 취재 열기도 아주 뜨겁죠. 저희는 뭐라 미래를 개척하는 데 있어 뿐만한 게 없다. 오늘의 유토피아도 내일은 현실이 될 테니까. 과거엔 상상에만 머물렀던 것들이 이제는 조금씩 현실로 바뀌고 있잖아요. 예전엔 휴대폰으로 사진을 찍을 수 있을 줄 상상이나 했을까요? 렌즈가 5개씩 들어간다고 하면 미친놈 취급했을 것 같은데? 하지만 올해 공개된 이 제품 헤스티아는 휴대폰을 천체 망원경으로 바꿔줍니다. 이 사진들 다 내 휴대폰으로도 찍을 수 있대요. 말도 안 돼. 헤스티아는 올해 CES에서 최고 혁신상을 받았죠. 재밌으니까 몇 개만 더 살펴볼게요. 이건 가방처럼 생겼지만 윌텍스가 만든 세계 최초의 휴대용 전자레인지입니다. 기존의 전자레인지는 자동차 배기량에 맞먹을 만큼 어마어마한 이산화탄소를 내뿜는다고 알려져 있는데요. 이건 전혀 내뿜지 않는데요. 진짜 가방으로 쓸 수도 있겠죠. 이것도 올해 최고 혁신상을 받았습니다. 자판기처럼 생긴 이건 뭐냐고요? 네, 맞아요. 자판기예요. 대신 인간의 도움 없이 1시간 최대 60인분의 주문 요리를 만들어낸다는 이동형 로봇 레스토랑입니다. 헤어스타일 바꾸고 싶으신가요? 이 거울한테 먼저 물어본 뒤 미용실로 가시면 되고요. 이 자전거와 함께라면 장거리 라이딩도 심심하지 않을 것 같네요. 챗 GPT가 탑재돼 있거든요. 아까 제가 알쏭달쏭하다고 말한 이 귤같이 생긴 장난감, 사실 올해 혁신상을 받은 심리치료용 스마트 토이입니다. 아이부터 노인까지 다 쓸 수 있고요. 자각 행동을 최대 60%까지 줄여준다고 하죠. 지금은 별거 아닌 것처럼 보여도 나중에는 또 모르잖아요. 세상이 온통 이 제품들로 가득할 수도 있지 않을까요? 아까 세계 최초의 마우스 보여드렸었죠? 그 밖에도 역대 CES에서는 세계 최초의 비디오 게임기, 세계 최초의 퍼스널 컴퓨터, 세계 최초의 디지털 캠코더, 세계 최초의 CD 플레이어, 세계 최초의 휴대폰 등 해마다 우리 삶을 통째로 뒤흔들 혁신적인 제품들이 공개돼 세상을 깜짝 놀라게 했었습니다. 최초의 자율주행차는 언제 처음 등장했을까요? 지금으로부터 벌써 10년 전 아우디가 CES 무대에서 처음 공개한 바 있고요. 당시 아우디 회장은 10년 뒤에는 자율주행이 현실화될 것이라고 예측했는데 어떤가요? 벌써 현실이 됐죠? 삼성도 지난 2013년 플렉서블 올레드 디스플레이를 세계 최초로 공개했는데 이제는 40만 번 접었다 펴도 멀쩡한 폴더블 폰을 세상에 내놓았습니다. 물론 뛰어난 제품들만 공개되는 건 아닙니다. 역대급 망작이라고 불리는 제품들도 있는데요. 미국 수리협회는 해마다 CES가 끝나면 세상에 나오지 말았어야 할 제품들을 선정해 발표합니다. 올해 벌써 4년째 열릴 예정인데요. 몇 개만 알려드릴까요? 이건 보통 립스틱이 아닙니다. 입생로랑에서 만든 300달러짜리 립스틱이죠. 앱을 연결하면 스마트폰으로 원하는 립스틱 색상을 즉시 만들어낼 수 있는데요. 다양한 색조를 구매하는 게 훨씬 단순함에도 복잡하게 디지털로 대체한 최악의 제품이라는 호평을 받아야 했습니다. 200달러짜리 머그컵은 어떠신가요?
커피를 뜨겁게 유지해주는 기능이 좋아 보이긴 하지만 굳이 머그컵까지 스마트폰에 연결해야 했을까요? 최근 업그레이드된 제품에서는 머그컵으로 내 아이폰 위치를 찾을 수도 있다고 합니다. 와우! 무엇보다 배터리 교체형도 아니에요. 수명이 다 되면 버려야 합니다. 결국 존재해선 안 되는 제품이라는 최악의 평가를 받았죠. 그렇다면 2023년 무려 혁신상을 받았던 이 제품은 어떨까요? 세계 최초의 소변 검사 플랫폼 두둥. 이름은 거창한데 그냥 변기 안에 넣어두고 매일 건강 상태를 체크하는 스마트 기기죠. 소변 안에 약 3,000가지 성분이 있는 건 팩트. 4년의 개발 기간, 13가지 특허를 받았던 이 제품이지만 누구의 소변인지 구분할 수도 없고 그렇게 수집한 건강 데이터를 어떻게 처리하는지도 전혀 알 수가 없다며 거센 비판을 받았습니다. 그 밖에도 USB 포크, 블루투스 칫솔 할 말이 없네. 다시 올해 CES로 가보죠. 올해 주제는 바로 이거 올온. AI를 중심으로 모든 것이 융합되는 세상을 아주 압축적으로 보여주고 있는데요. 반도체, 디바이스, 인프라뿐만 아니라 유통, 금융, 헬스케어, 뷰티, 그리고 브랜딩 영역까지 역대 가장 다양한 영역의 연설자가 나선다고 합니다. 올해는 아이언맨, 로버트 다우니 주니어, 세계적인 뮤지션 윌.i.am도 전 시장을 찾아 열기를 더할 예정이죠. 특히 한국은 올해 CES에서 가장 주목을 많이 받는 나라입니다. 미국, 일본을 제치고 13개의 가장 많은 최고 혁신상을 수상했죠. 한 단계 낮은 혁신상 역시 한국 기업이 전체 310개 중 절반 가까이나 차지했거든요. 대기업 중에서는 집안의 모든 가전제품을 앱으로 제어하는 삼성의 스마트띵 스마트홈 시스템, LG전자의 차세대 자율주행 인포테인먼트 플랫폼, 자동차를 스마트폰처럼 운영하는 현대차의 소프트웨어 중심 자동차 로드맵, SK의 AI 반도체 기반 환경인 메모리 센트릭 등이 이슈가 될 전망이고, 한국 스타트업 중에서도 AI 기반 마케팅 콘텐츠 창작 기술인 셀러 캔버스와 세계 최초 개인화 음식 제조기 잉크, 여권과 금융 관광 서비스를 통합한 모바일 패스포트 트립패스, 부분 손 절단 장애인용 로봇 손가락 만드로 마크 7D 등이 올해의 최고 혁신상을 받았습니다. 말 그대로 올해 CES는 로봇과 인공지능의 대공습. 아니 이러다 우리 일자리 다 사라지는 거 아니야? 생산형 AI 시장은 매년 42%의 성장을 거듭해 오는 2032년 1조 3천억 달러, 우리 돈으로 약 1,700조 원에 달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로봇 산업 역시 250억 달러에서 오는 2030년 1,600억 달러 규모로 연평균 20%의 성장이 예상됐죠. 이런 말이 있더라고요. 미래에는 두 가지 부류로 사람이 나뉘는데 바로 인공지능을 부리는 사람과 인공지능한테 부림을 받는 사람이라고. 당장 올해 내년에 또 무슨 변화가 생길지 예측이 도무지 막막한 상황. 불확실한 미래를 조금이나마 따라잡기 위해선 트렌드에 아주 민감해야겠죠. 그래서 바로 이 CES에 대한 관심이 갈수록 높아지는 것일 테고요. 강력한 새로운 기술 혁신의 물결은 불황기에 일어난다. 지난 2009년 글로벌 금융위기 때를 기점으로 4G와 스마트폰이 보급되며 기술 혁신이 일어났던 것처럼 현재 글로벌 경제위기 상황에선 또 어떤 기술 혁신이 세상을 놀라게 할까요? 자, 보셨죠? 자, CES가 이런 거였습니다. IT 박람회라서 이제 올해의 슬로건이 이제 All Together, All On이라 그래서 전체 뭐 기업이건 환경이건 간에 모두 다 그 융합되는 그런 거였어요. 그래서 뭐 기조연설도 있고 뭐 AI가 이제 모두 다 저기죠. AI가 소프트웨어를 제어하고요. 소프트웨어에게 명령이나 이런 거를 정의하고 소프트웨어가 이제 하드웨어를 제어하는 형태로 진화하고 있고요. 큰 뭐 카테고리로는 이제 첫 번째가 이제 에코시스템, 환경 관련된 거 있잖아요. 그래서 AI를 생성형 AI를 넘어선 환경 시스템, 뭐든지 탄소를 제어하는 이런 쪽으로 발전하고 있고, 두 번째는 이제 친환경 에너지를 이제 계속 우리가 하고 있습니다. 뭐 이제 전지를 넘어서서 뭐 우리 배터리 같은 거 이거를 지금 카본, 탄소를 지금 줄이고 있잖아요. 그리고 뭐 우리 뭐 태양열이든 뭐든 수소든 제2의 그 환경을 생각하면서 환경 친화적인 그런 파워링을 만들기 위해서 많이 지금 노력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거는 뭐 사람들이 이제 가서 쓸 수 있는 뭐 정말로 많이 사람들 뭐 있잖아요. 성별 인종 장애랑 뭐 상관없이 접근성도 좋고 굉장히 다양하고 평등한 가치를 누구나 누릴 수 있는 이런
굉장히 상용화된 디바이스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웨어러블 기기들 있잖아요. 이제 헬스와 이제 잘살 웰빙에 관련된 것들 이런 거 이제 여기 부착만 하면 여기 가슴에 부착만 하면 건강을 체크해주고 뭐 이거는 애플의 그 IR, VR하고 비슷한 건데요. 여기 웨어러블 기기 이런 것들이 다 이제 뭐 챗봇 여기 의료용 그 다음에 뭐 개인이 뭐 활동을 하면서도 다 체크할 수 있는 그런 기기들이 나오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모빌리티 관련된 건데요. 뭐 이제 바퀴가 옆으로 움직인다든지 현대에서는 아예 전기 헬리콥터 이런 것들이 나왔어요. 그래서 도심에서 이용할 수 있는 것들이 뭐 28년에는 상용화 된다고 하는데 기대를 해봅시다. 그리고 뭐 TV가 뭐 이제 디지털 허브 역할을 할 수 있다고 해요. 그래서 TV가 냉장고도 제어하고 스마트홈 같은 거 있잖아요. 뭐 카메라가 있어가지고 여러 가지 주문도 하고 여러 가지 집에 있는 기기들도 조작하고 다 할 수 있는 역할을 할 수 있다 그래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는 뭐 이제 보안에 관련된 거 있잖아요. 보안에 관련된 게 뭐가 있어요? 이제 여기는 식량에 관련된 거, 아니면 재테크에 관련된 거, 아니면 커뮤니티 뭐 여러 개에 관련된 것들의 보안 기술이 더 이제 높아지고 있습니다. 여기까지 해가지고 이제 CES를 쭉 정리를 해봤고요. CES 2024를 검색해 보면 굉장히 많은 영상들이 있습니다. 거기에 각 부스별로 있고요. 뭐 아니면 한국 기업들만도 있고요. 뭐 굉장히 많기 때문에 관심 있는 사람들은 이제 CES 유튜브 영상을 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이제 AI란 무엇인가를 이제 살펴봐야 되는데 이거는 제가 소개한 난생 처음 파이썬에는 없어요. 거기는 인공지능에 대한 개념에 자세히 나와 있지 않기 때문에 다른 책에 있는 이제 자료를 갖고 왔습니다. 자, 인공지능 개념을 이해할 건데요. 오늘 시간은 딥러닝, 인공지능이 이렇게 만약에 있다고 하면 여기에 딥러닝과 머신러닝이 있는데요. 여기에 일단 머신러닝을 오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카테고리가 있어요. 머신러닝과 딥러닝이 AI의 전부는 아닙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 중에 머신러닝을 살펴볼 거예요. 자, 인공지능이란 무엇인가? 인공과 지능이 합성어잖아요. 인공적으로 만들어진 지능이다. 인공은 여러분이 사람이 만든 걸 말하는 거죠. 지능은 뭐예요? 우리가 여러 가지 뭐 배우거나 읽거나 경험이나 이런 거를 통해서 우리가 어떤 것을 학습을 하고 그거를 적용해서 다른 뭐 새로운 것까지 할 수 있는 능력, 그런 걸 지능이라고 하잖아요. 뭐 사례들은 굉장히 많습니다만 대표적으로 뭐 구글의 음성 기술, 아니면 뭐 무인 자동차, 테슬라의 무인 자동차가 아직 완벽하게 되진 않았지만 이제 조만간 100% 자율주행 자동차가 될 것 같아요. 자, 머신러닝은 어떤 거냐면 이제 데이터를, 이거는 이미 어떤 알고리즘으로 구현이 되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데이터를 넣어준다고 인공지능이 되지는 않습니다. 자, 데이터를 그래서 만들어진 상태에서 데이터를 넣어주면 이쪽에서 막 뭔가의 작업이 일어나요. 그래서 뭔가의 프로그램이 딱 만들어지는 것을 이제 머신러닝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자, 전통적인 방식은 이제 프로그램이 있는 걸, 프로그램에다가 데이터를 이렇게 넣어주어서 그거의 결과 값이 나오는 건데요. 머신러닝은 데이터와 그걸로 인해 나타나는 결과를 함께 넣어줘요. 함께 넣어주면 여기서 뭔가가 일어나서 이제 뭔가의 프로그램이 딱 만들어지는 걸 머신러닝이라고 하는데, 자, 그거는 이제 머신러닝은 이렇게 어쨌든 기계가 학습을 한다는 거죠. 기계. 이것도 똑같이 개념을 잡고 가면 기계가 학습하는 거, 그죠? 기계가 스스로 학습하는 거를 말합니다. 자, 그러면 이 머신러닝은 이제 다음에 이제 알려줄 건데요. 아니, 머신러닝은 오늘 하고 딥러닝은 다음 시간에 알려줄 건데, 자, 머신러닝에는 세 가지 기법이 있어요. 지도, 비지도,
강화 이렇게 세 가지가 대표적으로 구분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이제 추천 알고리즘 있잖아요. 추천해 주잖아요. 뭐 여러분이 뭔가를 좋아하는 전체를 다 좋아하면 뭐 아무거나 올려주겠지만 뭐 어떤 그 파묘의 오컬트처럼 그걸 좋아한다 그러면 오컬트 무비를 계속 추천하겠죠. 자, 요것이 추천 알고리즘이 추천해 주는 게 어떤 거에 속하는지 한번 보시기 바라요. 자, 지도 학습을 한번 보겠습니다. 지도. 말 그대로 지도해 주는 거, 직접 알려주는 걸 지도 학습이라고 합니다. 자, 이제 여기 머신, 기계가 있죠? 기계에게 정답을 알려주는 거죠. 정답을. 내가 다 가르쳐 줄게. 그래서 여러분이 어렸을 때 한글을 습득하는 방식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 이렇게 그림이 있고 뒤에 이제 이렇게 글을 써놨겠죠. 이거를 뭐라고 하냐면 여기 레이블이라고 합니다. 레이블. 레이블이 있는 거. 레이블. 그러니까 요거는 사과야. 이거는 배야. 이렇게 정확하게 알려주는 것이 이제 지도 학습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사과야. 이거는 배야. 이렇게 알려주는 거. 예, 알려주는 게 바로 요게 배. 요것도 배라는 것을 알려주는 거죠. 모양이 다르건 뭐 크기가 다르건 간에 배다. 여기도 색깔이 다르고 뭐 모양이 달라도 사과다 알려주면 얘가 요건 사과구나, 요건 배라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지도학습은 뭐 레이블, 굉장히 많은 데이터들을 레이블을 다 붙여주는 거죠. 그래서 이 레이블은 정답이 되겠는데요. 이 정답을 붙여서 알려주면 그걸 바탕으로 얘가 학습을 한다는 겁니다. 자, 지도학습에는 두 가지가 있는데요. 분류. 첫 번째가 분류. 자, 분류도 이진 분류와 다중 분류가 있습니다. 이진 분류는 두 가지로 구분하는 거죠. 뭐 여자인지 아닌지, 여자, 남자인지, 스팸인지 아닌지 이런 거 있잖아요. 두 개로 구분할 수 있는 거, 그것들을 이제 이진 분류라고 하고요. 두 개 이상의 분류는 이제 다중 분류가 되겠죠. 예를 들어 이런 거 있죠. 돈입니다. 다 돈이라고 넣어줬는데 이거는 1,000원짜리, 이거는 5,000원짜리, 이거는 10,000원짜리, 이거 50,000원짜리. 색깔도 크기도 살짝씩 다르잖아요. 이런 것들이 이제 다중 분류가 되겠습니다. 두 가지 이상을 가지고 구분하는 거죠. 자, 두 번째는 지도학습의 두 번째 방법은 회귀인데 회귀. 회귀가 뭐냐면 계속 데이터가 있는데 연속적인 값이 시간의 추이에 따라 연속적인 값을 주어서 이제 미래를 예측하게 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 주식이라든지 아니면 뭐 집값이라든지 우리가 2022년도에는 집값이 폭등했다가 23년에는 폭락을 하죠. 이렇게 집값이 폭등했다가 폭락했다가 지금도 뭐 이런 상태로 가고 있는 것 같은데요. 24년에도 그죠? 어쨌든 이런 값을 계속 넣어서 집값은 몇 년도 며칠에 얼마를 넣어주겠죠. 그러면 그거를 기반으로 해서 이제 미래 뭐 2024년 4월에 집값을 예측, 5월에 집값 뭐 이렇게 예측을 할 수가 있게 되는 거죠. 자, 예를 들어 미국 보스턴에 엄청 비싼 되겠죠. 뉴욕 쪽이 제일 뭐 비싸다고 알고 있잖아요. 그래서 집값을 예측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데이터가 있는데 그 중에 뭐 여기는 13가지 정도를 보여줬어요. 뭐 예를 들어 방의 개수, 아니면 범죄율, 고속도로의 접근성, 재산세율, 교사 학생 비율 뭐 이런 것들이 다 집값을 정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요소들이 된다고 합니다. 그런 데이터들을 넣어준 다음에 예측을 할 수가 있는데 여러 가지 방해 개수가 몇 개인지에 따라서 그 다음에 범죄율, 고속도로 접근성에 따라서 이 집값이 다 정해지잖아요. 여기가 제일 높은데 여기 보면 고속도로 접근성이 제일 많이 미치는 것 같아요. 그죠? 뭐 제일 낮은 걸 보면 고속도로 접근성이 굉장히 큰 영향을 미치는 것 같죠? 이제 접근성이 좋으면 높고 낮으면 가격이 낮은 걸 보니까 그렇죠. 그래서 어쨌든 이런 집값을 예측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데이터들 중에서 이런 것들로 인해서 나중에 뭐 다음에
뭐 방의 개수 몇 개가 얼마이면 집값은 얼마 예측을 할 수가 있겠죠. 그런 거를 말합니다. 자, 그 다음에는 이제 두 번째는 비지도예요. 안일비죠. 안일비. 한자로 안일비. 그러니까 지도가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뭐가 없어요? 레이블이 없는 거예요. 레이블. 뭐 라벨이라고 하는데 레이블 이름을 붙여주는 자, 레이블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없다. 그죠? 정답이 없어요. 이 정답이 바로 레이블이잖아요. 그래서 이거는 스스로 데이터를 가지고 스스로 뭐 구분도 하고 여러 가지를 할 수가 있어요. 정답이 없기 때문에 처음부터 알 수 없죠. 근데 이제 데이터가 쌓여가면서 그걸 점차 스스로 이제 구분할 수 있다는 거죠. 자, 예를 들어 봅시다. 제일 처음에 우리는 요거 두 개를 사과, 요거는 배 이렇게 구분했었잖아요. 요거는 레이블을 줬었잖아요. 이번에는 레이블이 없고 사진 네 가지를 계속 넣어줬어요. 얘한테 계속 넣었더니 얘가 이렇게 구분한 거죠. 이렇게 네 개로 구분을 이렇게 한 겁니다. 그래서 뭐 얘는 빨간 사과, 뭐 얘는 뭐 초록색 사과, 뭐 한국배, 미국배 이런 식으로 구분을 한 거죠. 이렇게 비지도 학습은 레이블이 없어요. 그래서 비지도 학습도 종류가 있는데요. 군집화입니다. 앞에 그 지도 학습의 분류하고 같은 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여기 데이터를 이제 다양한 그룹으로 여기 대신에 여기는 레이블이 없다는 거죠. 군집을 하는데 자, A 그룹과 B 얘가 없었어요. B 그룹과 이제 C 그룹이 있었습니다. 얘한테 얘를 준 거죠. 요 사진을 준 거예요. 그러면 얘를 어디다가 얘가 넣겠어요? 여기다 넣겠죠. 왜냐면 모자를 썼으니까. 여기 특징은 모자를 썼어요. 여기는 머리가 길고 치마를 입었죠. 여기는 머리가 짧고 수트를 입었어요. 양복을 입었어요. 이런 차이가 있잖아요. 그래서 얘가 어떤 사진을 계속 주면 여기에 관련된 뭐 여기다 넣던지 어디다 특징을 가지고 얘가 구분을 하겠죠. 그게 군집하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 차원 축소가 되겠습니다. 차원 축소. 차원 축소는 뭐냐면 아까 미국 그 보스턴에 집값을 예측할 수 있는 굉장히 다양한 그 뭐죠? 데이터들이 있었잖아요. 그 데이터를 주는데 그 가격을 정하는데 별로 필요 없는 이런 데이터들이 있을 거예요. 그러면 그런 것들은 다 제외한다는 거죠. 그 중에 좋은 거, 꼭 필요한 거, 범죄율, 아니면 고속도로 접근성, 이런 정도만 이제 집값을 산정하는데 줄여서 빨리빨리 예측을 할 수 있도록 이제 아주 효율적으로 사용을 할 수가 있겠죠. 굉장히 많은 걸 가지고 계속 하려면 이제 영양 필요 없는 것을 계속 다뤄야 되기 때문에 이제 효율성이 떨어지지만 이 차원을 축소해 가면 굉장히 빠른 예측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차원 축소와 이제 군집화 두 가지의 지도 방법이 있고, 자, 마지막은 이제 강화 학습입니다. 요거는 제일 쉬울 것 같은데요. 여러분이 게임을 생각하시면 됩니다. 게임처럼 제일 처음 게임 바로 시작하면 어때요? 너무 생소하고 어떻게 하는지도 모르고 익숙하지 않고 그래서 시행착오를 많이 하죠. 그래서 시행착오를 겪다 보면 이제 좀 있으면 그 다음엔 조금 더 잘하고 이거 슈퍼마리오나 뭐 여기 벽돌 깨기처럼 처음부터 이제 전문가가 될 수 없어요. 그래서 많은 시간을 투자하고 많은 경험을 쌓여서 이제 할 수 있게 되는 거잖아요. 이제 여기 보면 여기 벽돌 게임이나 이런 것들 다 유튜브에 있으니 요거 복사해 가지고 유튜브에 붙여서 한번 보세요. 그러면 다 나옵니다. 이런 것들이 다 여기 더미가 자율주행차든지 아니면 로봇이든지 아니면 더미가 걸어가는 모습이든지 아니면 여러 가지 게임이든지 처음부터 이걸 잘하지 않잖아요. 굉장히 그 많은 학습을 해보고 많이 경험을 해보다가 시행착오를 점점 줄여가면서 효율이 좋아진 거. 그러니까 그 어떤 목적지까지 빨리 간다든지 이렇게 하는 아니면 점수가 높아진다든지 하는 그런 것들을 이제 점점 해가 나가는 거죠. 그게 바로 강화 학습이 되겠습니다. 여기까지 본 것들 세 가지가 있어요. 머신러닝에는 자, 지도와 비지도가 있었죠.
비지도, 그 다음에 강화가 있습니다. 자, 지도에는 뭐가 있어요? 분류, 이진 분류, 다중 분류, 그 다음에 회귀가 있었죠? 회귀. 예측하는 거, 여러 가지 데이터를 가지고 예측하는 거. 그다음 비지도에는 뭐가 있었어요? 군지파하고 사원을 축소하는 거, 차원을 축소하는 게 있습니다. 그 다음에 강화가 있고요. 요 세 가지를 대표적으로 머신러닝이라고 해요. 머신러닝을 잘 정리를 해봤으니까 다음 시간에 이제 딥러닝을 다시 이제 할 건데요. 딥러닝을 다시 한번 이제 학습을 하면 이제 정확하게 머신러닝과 딥러닝은 어떻게 차이가 나겠구나. 이제 아예 구분이 정확하게 이제 따로따로 구분되는 건 아니고 겹친 부분도 있고 좀 있어요. 그러니까 요거를 처음부터 머신러닝과 딥러닝을 함께 공부하면 더 헷갈릴 것 같으니까 일단 오늘은 머신러닝만 이제 설명을 드리겠고 다음 시간에 이제 딥러닝을 같이 하면서 이제 정확히 머신러닝과 딥러닝을 이제 구분하고 개념을 잡아가고요. 이것을 다 AI라고 하는구나 라고 여러분이 알아가시면 좋겠습니다. 이제 강의 자료가 다 올라와 있으니까요. 강의 자료까지 같이 한번 쭉 훑어보시기 바랍니다. 자, 수고하셨습니다. 마칠게요.